자, 일단 먼저 우리 시대 말기의 노인분들이 어떤 이제 삶을 보내시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부쩍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생애 말기와 관련된 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사들이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기획 기사를 내고 있고 현재도 동아일보에서 지금 기획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이제 생애 말기 돌봄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일보에서도 그런 걸 했고요. 뭐 당연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그 이후로도 지금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WHO에선 이걸 그레이스남이라는 표현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이 늘어나는 게 흡사 쓰나미가 닥치는 것처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요. 지금 1년에 그림 보시면 2020년도 기준으로 한 30만 명 정도가 1년에 돌아가시는데 불과 한 15년만 앞으로 지나도 거의 60만 명, 두 배나 되는 분들이 매년 돌아가시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아지고 또 그렇다 보면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을 돌봐야 되는 우리 가족들의 어떤 삶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만들어졌고 각 당 복지재단도 아마 그걸 계기로 많은 활동들을 우리나라 국내 이제 웰다잉 확산이나 이런 운동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생애 마지막 시기에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품위 있고 평온하게 삶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요번에 동아일보에서 조사했을 때도 40세 이상 성인 중에 80% 정도의 국민들이 안락사를 제도화하는 것을 찬성한다라는 이제 응답을 하고 있죠. 그건 아마도 말기에 과도하게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 그리고 가족들이 간병을 전담해야 되는 우리나라 국내 현실 속에서 누군가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그 사람의 삶을 좀 마무리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꿈꾸기보다는 가족들에게 좀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락사에 대한 뭐 어떤 법제화 요구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그런데 안락사 찬성률은 80%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지금 당장 국회와 정부가 무엇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질문을 해보면 안락사를 법제화하자라는 거는 13%로 뚝 떨어집니다. 가장 많은 수위를 차지하는 건 의료비, 간병비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말기 의료 돌봄 체계를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1, 2위죠. 저는 소위 안락사에 대한 어떤 요구들의 이면에는 우리가 이제 그걸 정말 원한다기보다는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제도들의 도입에 대해서 요구하는 뭐 아우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웰다잉 운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 대다수에게 웰다잉이라는 건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지 내가 내 주변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는 점점 이제 확대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도 마침 월요일 날 소병훈 의원이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치매와 신부전 그리고 신부전, 심장 기능 부전, 콩팥 기능 부전, 치매 이 세 가지를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확대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들여다보시면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암 환자가 1년에 한 8만 명 돌아가시는데 그분들 중에 호스피스 이용하시는 분이 21.3%예요. 하지만 암이 아닌 질환이면서 현재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되어 있는 만성 간경화, 에이즈, 그리고 만성 폐질환, 만성 호흡부전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1년에 대략 1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2023년 통계는 좀 바뀌어서 1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71명만이 이걸 이용을 했습니다. 즉 0.5%밖에 안 되는 국민들이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암을 제외한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호스피스 제도는 사실은 그림의 떡 같은 제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암 환자가 아니지만 생애 말기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런 도움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연간 최소 11만 명 이상이 지금 된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30명 정도 접속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그림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시고 나의 마지막 순간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을 끄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무도 이런 모습으로 내 마지막이길 기대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 여쭤봐도 다들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없던 것 같습니다. 인공 영양을 한다라는 건 특히 이제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는 상태에서 인공 코치를 통해서 영양 공급만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1년이고 2년이고 욕창이 생겨서 엉덩이가 많이 허른 상태에서도 계속 이게 누워 있는 모습. 또 기관절개를 해서 스스로 호흡을 못하니까 목구멍에 구멍을 내고 호흡을 하시거나 또 이 중환자실에서는 이제 이런 인공호흡기를 걸거나 그러면 가만히 이제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환자들을 이제 결박을 하죠. 이런 모습이 싫어서 우리가 존엄한 마지막 순간들을 좀 기대하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사전 연명 의향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현실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대학병원에서 돌아가시는 환자들 중에 50% 이상은 중환자실에서 지금 보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계시고 병원의 임종실을 지난 올해 이제 8월 1일부터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이제 임종실이 다 설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임종실은 1년 내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들이 임종실 들어가는 걸 꺼려하고 의료진들도 임종실로 환자를 옮기는 걸 좀 꺼려하고 결국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에 관통하는 어떤 이제 방향은 우리가 법과 제도로 이런 것들이 바뀔 거라고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요지는 문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가족끼리도 심지어 내 마지막 순간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이런 문화에서 임종실을 설치를 한들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작성을 한들 마지막이 되면 뭐라도 하는 게 최선이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다 보니 나는 저런 모습으로 임종을 받고 싶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의 문제가 되고 내 남편의 문제가 되면 병원에서 말하는 인공호흡기 거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저렇게 돌아가십니다. 요즘 이제 내 가족을 집에서 임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가족의 이야기는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 하나 올라오면 무슨 영웅담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어떻게 집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었어? 안 무서웠어? 뭐 이런 얘기들이 하는 흡사 영웅담처럼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병원에서 임종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임종을 맞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임종이 어떤 모습이냐? 의료진들은 임종에 앞둔 환자들을 어떻게 돌볼지를 사실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의과대학에서부터 인턴 레지던트 수련하는 모든 과정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살릴 거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시킬 건지에 초점을 맞춰 수련이 됐기 때문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나 그 가족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모든 것들이 CP 정해진 이제 스케줄대로 가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보다는 이런 정례화된 CP대로 갑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족들에게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제 1인실로 옮기고 가족들 면회를 하십시오라고 말은 해놓고 열이 나면 혈액 배양 검사를 합니다. 항생제를 쓰고 이럽니다.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죠. 임종하는 분들은 이런 과잉된 의료 상태에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계속 체열을 하고 하루에 2리터씩 수액을 맞고 하다 보니 한 돌아가시고 나면 온몸에 팔다리에 이제 멍이 많고 몸이 많이 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제가 가정 임종하는 분과 병원 임종하는 분을 보면 일단 딱 얼굴 표정부터 몸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집에서 임종하는 분들은 대부분 편안한 모습으로 임종을 하고
깨끗한 상태로 임종을 하시지만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반대로 환자가 입원할 때 관례적으로 환자가 아닌 환자 가족들에게 DNR,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대개 받고 있고요. 하루에 7, 8만 원밖에 건강보험에 수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 무언가 한다는 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거를 요양병원 의료진들의 선의에만 기대할 수가 없는 게 인력도 부족하고 수가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호스피스에서 환자가 만약에 밤에 이제 안절부절 못하면 간호사 선생님이나 보조인력 선생님들이 가셔서 옆에서 환자를 다독다독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환자를 안정시키지만 요양병원에서는 대부분 손발을 묶거나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 외에는 대처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우리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뭐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뭐 소두 쓰러질 만한 용량의 진정제를 투여했다든지 팔다리를 결박했다든지 사실 의료인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 이해는 다들 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겠구나라는 그리고 말기 환자를 옆에서 간병해 본 가족분들도 다 이해합니다. 환자가 선망이 오면 가족분이 24시간 잠을 못 자고 옆에서 그걸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경험들을 해본 분들은 그런 걸 경험 이제 뭐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 요양병원은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요양원은 절대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국민들 대부분에게 너무 이제 단단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안 가려고 하고 요양원은 안 가려고 하다 보니 대부분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이 돼서야 주치의는 환자에게 연명의료 계획서를 대부분 받습니다. 설명을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두세 번에 나누어서 한 번에 10에서 20분 이상은 필요한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병원 은행에 가시면 은행원들이 뭐 통장 하나 가입할 때 뭐 하나 내밀면서 사인하라고 하죠. 그때 뭐 그거 다 읽어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보면 의사 선생님이 와서 그냥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심폐소생술 하셔야 될 건데 동의서 쓰시겠습니까? 사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아무런 사실은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와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환자가 지금 바라는 게 무엇이고 본인이 기대하는 게 무엇이고 이 환자분이 어떤 삶을 살아온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 그대로 사전 돌봄 계획을 세운다는 건 한국의 의료 현장에서는 너무 이제 큰 기대일 수밖에 없죠. 사실 저는 모두가 불행한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의료인들도 불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제 임종기에 있는 환자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환자나 환자의 가족분들 역시도 그 병원에서 치료를 오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런 과정에서 많은 실망들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종 과정에서의 돌봄의 질은 사실은 높은 질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배려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임종기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는 2017년도부터 OECD 국가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 일본이 제일 높았는데요. 일본은 2000년대부터 이미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이 병원이 아닌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것들을 이제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한 10년 정도 뒤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우리나라에게 병원 사망률 1위라는 타이틀을 넘겨주고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일본에서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임종하던 분들이 어디 가서 돌아가시냐? 가장 많이 늘어난 건 요양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비율이 늘어난 건 요양원에서의 임종이 늘어났고요. 숫자가 약간 보면 71부터 계속 늘어나다가 2019년도까지 늘어나고 떨어지죠. 요건 왜 떨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이때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겪었으면서 코로나 때는 병원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임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면회도 다 금지되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의 임종이 일시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2023년도에 다시 코로나가 끝나니까 가정 임종보다는
병원 임종이 다시 늘어나는 걸 우리가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죠.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2025년인데 지금 10년 후만 돼도 48만 명, 지금보다 거의 50% 이상의 환자들이 돌아가실 텐데 그분들이 지금처럼 대학병원,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기를 다들 원한다면 아마 이제는 죽을 장소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임종을 맞이할 병상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요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에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마지막 1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OECD에서는 생애 말기라는 개념을 사망 1년 전으로 보통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망 1년 전부터 급격하게 의료기관 이용이 늘어난다. 예. 임종 10년 전에는 1년에 10일 정도만 입원을 했는데 임종 1년 전부터는 135일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특히나 마지막 한 달, 마지막 한 달 전부터는 집에 머무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병원에서의 인구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한 달만큼은 어떻게든 우리 사회가 환자 돌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추세는 바뀌지 않겠죠. 그러면 일본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한 달만이라도 간병을 집에서 좀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떨까? 의사나 간호사들이 마지막 한 달만이라도 제한 없이 집으로 좀 방문할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떨까? 그러면 병원에서 임종하는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갖게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에 머물면서 의료적인 돌봄,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가정호스피스라는 제도는 전국에 39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시도, 예를 들어 경상남도 이런 데는 도 전체에 가정호스피스 기관이 하나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호스피스를 통해서 말기 환자들의 돌봄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30만 명 정도 돌아가신다고 보면 가정호스피스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행히 2023년 7월부터 재택의료센터라는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교양보험에서 재택의료센터가 만들어져서 현재 전국에 195개 정도의 재택의료센터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195개까지 늘어났는데요. 이런 195개의 재택의료센터들이 이제는 오히려 가정호스피스보다는 이 말기 환자 돌봄들의 어떤 주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드는 걱정이 그거예요. 환자가 집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를 일본에서 조사를 했을 때 세 가지를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두 번째, 간병을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 게 훨씬 힘들다. 간병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세 번째는 집에 머물다 하더라도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바로 입원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가능하다. 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집에 머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저도 2018년도에 고대 구로병원에서 그런 연구를 대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 동일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는 이제 조금씩 확충되고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들이 생겼고요. 재택의료센터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집으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 재택의료센터가 어떤 데인지는 오늘 교육이 끝나면 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우리 동네에서 이용 가능한 재택의료센터는 무엇이 있는지.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장교양보험을 갖고 있으면서 1등급, 2등급을 받은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용은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용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 장교양보험 1, 2등급인 분들은 재택의료센터를 꼭 기억을 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오죠. 요즘 재택의료 수준이 많이 발전해서요. 집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체열도 하고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집에 머물면서 인공호흡기를 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콧줄을 교체한다든지 소변줄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재택의료센터는 꼭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재택의료센터는 생기고 있고 점점 늘어날 거고 전국 이제 국가적인 계획은 모든 전국에 시군구당 최소 하나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마련하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의사 간호사가 집에 오면 뭐 합니까? 하루 24시간 혼자 만약에 머물러 계시다면 그분은 아마 생애 말기가 되고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집에 머물기는 어려워지실 겁니다. 즉 간병과 돌봄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이 많거나 아니면 돈이 좀 많아서 24시간 상주 간병인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재택의료센터를 통해서 집에서 임종하는 분들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또 노노가구, 노인 두 분만 집에 머물러 있는 분들, 자식들은 있지만 다 일하러 나가서 낮에는 혼자 있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 화장실도 갈 수 없을 정도의 기력이 떨어지는 말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이나 병원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2027년입니다. 내년은 아니고 2027년도부터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돌봄을 받고 있는 환자 중에 중증의 환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방문 요양을 하루 8시간으로 늘려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4시간은 사실 점심 한 끼라면 8시간이 되면 자녀들이 이제 출근하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하고 나중에 퇴근해서 본인들이 가족들이 이제 돌봄을 참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얼마나 할 거냐, 한 달을 할 나 거냐, 호스트 줘야 돼. 예, 한 달을 할 거냐, 석 달을 할 거냐, 요거는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은 논의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걱정은 그런 분들도 이제 독거인들, 우리 1인 가구 중에 65세 이상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의 가정에서의 돌봄이라고 할 때 가정은 전통적인 집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집을 강조하기보다는 아마도 병원이 아닌 뭐 요양시설이라든지 공동생활 가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집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거는 가족분들 중에 내가 우리 엄마 마지막 돌아가시는 3개월 만이라도 내가 해드리고 싶어. 내가 평생 해드린 것도 없고 늘 불효만 했는데 마지막만큼은 내가 직접 하고 싶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조차도 간병 휴가를 할 경우에 무급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죠. 외국은 독일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많은 나라들이 이 간병 목적의 유급 휴가 제도나 휴직 제도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 정도는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무원 병가 제도처럼 기본급을 보장한다든지 하는 제도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날씨도 우중충한데 제가 매우 우중충한 얘기만 했어요. 이래갖고 뭐 나에게 다가오는 우리 가족들과 나의 노후가 많이 아마 암울하실 겁니다. 이제 조금 밝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사실 전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미래입니다. 정치인들과 뭐 국회와 정부가 알아서 이런 걸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이건 돈이 듭니다. 돈이 들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또 돈이 들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과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죠. 당장 내년 3월이 되면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약칭 돌봄 통합 지원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의료 요양 돌봄 지원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익숙한 곳에서 늙어가기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에는 마지막까지 내가 살던 곳에서라는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뿐만이 아니라 다잉 인 플레이스의 개념도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추진된 건 벌써 이제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2018년도에 장애인 건강 주치 시범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요. 2019년도 문재인 정부 때 지역선도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라는 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이때 2018년도에 나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이때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불렀고요. 커뮤니티 케어 기본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 사업도 이제 진행이 됐고, 이걸 했더니 재택의료 시범 사업은 했는데 정작 이제 의료 서비스보다는 집을 수리해주고 뭐 이런 거에 치중하다 보니 의료 동합 이런 것들이 좀 한계를 좀 보완하면서 우리가 법이 만들어졌고요. 법은 2024년도에 제정이 작년 3월에 됐고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시행이 됩니다. 주거. 집에서 머물 수 있어야 되죠. 어. 당장에 우리가 뇌경색을 앓고 나서 회복기가 지나고 재활 치료를 어느 정도 이제 한 환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요. 집에 있는 화장실에 앉았다가 변기에 앉았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변기 옆에 환자가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바라도 설치해야 되고 문을 넘어서는 문턱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최소한의 것들이 수리가 필요하죠. 또 방문 건강 서비스, 즉 이제 노인분들이 거동이 좀 어려워지면 집에서 건강 문제를 그때는 뭐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정도만 있는 분들이라도 요때는 이제 건강 유지가 목적이 될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생애 말기 돌봄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은 전국의 16개 지자체에서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됐었고요. 이건 예산을 국가에서 줬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한 사업이고, 의료요양 통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재택의료센터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예산을 12개 지원하고 기술 지원형 35개는 예산은 주지 않지만 노하우를 이제 전달을 해줬습니다. 제가 있는 인천시 부평구도 기술 지원형 사업으로 2023년도에 이제 신청을 해서 2024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칙이 있고 기본 계획, 그리고 주요 서비스 내용, 절차, 정보 활용 방법, 그리고 이제 인력에 관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합 돌봄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다 한 번에 엮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진료, 간호, 재활, 그리고 호스피스까지 방문 구강 관리, 방문 복약 지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공급자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그러니까 의사, 한의사, 뭐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 선생님, 뭐 이제 작업치료사 선생님 이런 분들도 병원에서만 일을 해봤지 집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아직은 대부분. 재택의료 센터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일상생활 돌봄도 들어갑니다. 이 환자가 이제 신청이 되면요. 신청이 되면 신청은 두 가지 트랙이에요. 하나는 병원에서 태어날 때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시군구에다 통보를 합니다. 오늘 우리 환자가 태어나는데 요러요러한 상태니까 한번 평가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자나 환자 가족 자신이 스스로 집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시군구에 있는 단위에서 종합 판정을 내립니다. 종합 판정을 내려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결정을 해요. 재택의료 센터에서의 의료적인 서비스도 필요하고, 이분은 보니까 치매 환자신데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구나. 가사 지원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가사 도우미를 집으로 보내드리고,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 교회를 가야 되는 일요일에는 이동 지원을 우리가 해줘야겠구나. 이런 걸 꼼꼼하게 계획을 써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일본에서는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어요. 이 지역사회 케어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아예 만들어져서 일본에 지금 한 7천 명 정도 되는 케어 코디네이터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케어 코디네이터라는 개념을 두질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마도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지금 논의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과연 이 환자한테 뭐가 필요할지를 종합적으로 누가 판단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생애 말기 이야기입니다. 자, 국가가 돌봄통합지원법이란 법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큰 동기는 뭐냐면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바닥이 나고 있다는 거. 지금처럼 모든 환자들이 76%가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아프면 무조건 입원하고 하는 방식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이 따라갈 수가 없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삶의 마지막 시기 어디에 머물고 싶어요라고 물어보면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60% 가까이가 나 집에 머물고 싶다고 응답을 합니다. 국민들의 요구와 국가적인 어떤 위기감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물론 이제 뭐 상급종합병원을 뭐 지원하고 이런 제도도 계속 가겠지만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연계해서 집에서 돌보는 게 우리 보건복지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고 현 이재명 정부에서도 주요 이제 그 공약 사항 중에 대표적인 핵심 공약 사항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에 이제 통합돌봄 준비 사항 점검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이런 제도가 가장 반가운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뭐 치매 환자도 그렇고 뭐 집에서 거동이 좀 안 되는 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의료와 복지의 요구가 가장 많이 증가되는 시기가 돌아가시기 직전. 뭐 짧게는 한 달에서 석 달, 많게는 1년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애 마지막 시기는 의료와 돌봄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생애 말기가 되면 병원으로 가는 거고요. 또 생애 말기는 다른 의미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매우 협소해지고 단절되는 시기예요. 몸이 아프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사람들이 병문안이라도 오지. 집에 내가 누워 있으면 아무도 오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병문안은 가지만 우리가 집에 누가 누워 있다는데 그 집으로 잘 찾아가지 않잖아요. 생애 말기가 되면 가족을 제외하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돌봄통합법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집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오지만 의사 선생님도 오고 간호사 선생님도 일주일에 세 번씩 와서 한 30분, 1시간씩 머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가고 또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집으로 오기도 하고 또 내가 거동은 어려웠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2명 정도 우리 집에 와서 휠체어에 타서 나를 교회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어떤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통합돌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애 말기에 있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수용성, 이런 제도들을 수용하고 효능감, 이게 너무 좋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 초창기에는 생애 말기에 뭔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지원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통합돌봄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라는 걸 좀 인식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게 연계되려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쉽사리 결정은 안 되겠지만 예를 좀 제가 한 3가지 들어볼게요. 하나는 혼자 사는 파킨슨병 환자예요. 파킨슨병 말기로 진행을 하면 거동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물컵 한 번 잡을래도 몇 분이 걸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 대부분 의존적이며 보호자는 안 계십니다. 혼자 삽니다. 병원보다 익숙한 공간에서 그냥 머물길 근데 원하고 계세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양병원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돼요. 집에서는 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죠. 어, 그렇지만 이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이 되면 돌봄통합 창구에서 돌봄에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돌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가정호스피스나 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 간호, 재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돌봄 기관 간의 칸막이 없는 연계가 만약 가능해진다면 혼자 있는 노인도 병원 입원 없이 본인이 오랜 시간 머물던 삶의 공간에서 말기 돌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은 80세 말기 암 환자예요. 암 진단은 받았지만 나이가 많고 하셔서 치료도 다 거부하고 집에 계십니다. 근데 집에는 자녀분들은 다 다른 지역에 사시고 또 마찬가지 80대 노인 배우자와 둘만 살고 계세요. 이분은 그냥 병원은 더 이상 안 가고 집에서 임종을 맞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분도 관절염이 심해서 환자분을 부축하거나 심지어 환자를 옆으로 돌아 눕히는 것도 어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니 장기 요양과 호스피스의 병행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정 호스피스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집에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다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병원으로 다 가시겠죠. 하지만 이런 통합돌봄 지원법이 잘 정착되면 재택의료센터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집으로 옵니다.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환자의 관절이 굳지 않도록 계속 물리치료도 제공해 줍니다. 또한 배우자를 대상으로 가족 돌봄자에 대한 교육도 지원하고 또 가족 역시 정서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가 됩니다. 지역사회의 심리상담가들을 연계해서 심리상담가들이 집으로 가서 이제 삶의 마지막 시기 헤어짐을 준비하는 가족들에게 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과 연계되고 호스피스와 연계되고 가사 정서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통합 패키지로 제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상을 했어요. 특별히 다른 병은 없는데 낙상을 해서 이제 거동을 이제 못 합니다. 뭐 무슨 암 환자도 아니고 치매도 없고 하지만 거동이 안 되는 분. 장기 입원을 하고 요양병원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복합질환과 기능 저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요양원으로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가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요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이미 시군구에 통보가 됐어요. 아, 이분이 집으로 갑니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퇴원 환자 지역 복귀 경로가 확보가 됩니다.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거 환경 개선, 거동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문틀도 다 없애고 문도 자동문으로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합니다. 방문 간호들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양시설을 입소를 최대한 억제하고 재택 돌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구조적인 한계와 시사점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적어놓긴 했지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아까와 달리 우리가 희망을 좀 갖고 기대를 가져야 될 시간이라 제가 또 이런 얘기까지 드리면 또 우울해질 것 같아서 요건 넘어가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제가 각당복지재단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병원 중심이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도 지금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가야만 이제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재택의료가 기반이 되면서 통합돌봄이 이루어지면 이런 웰다잉을 위한 준비의 지형도 당연히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재택의료 센터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집에 가서 환자랑 만나서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의사 선생님이 환자랑 상의하면서 사전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면 좋지 않겠느냐. 환자는 거동이 안 되니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못 쓰는데 내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려고 만약에 내 의료기관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기관으로 만약에 등록을 해버리면 이 동네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나한테 올 것 같으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좀 벗어나서 재택의료센터는 다 자동으로 본인 환자에 한해서는 사전 연명 의향서를 쓸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작성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연명의료 계획을 이야기하는 시기도 지금보다 많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명의료 관련돼서 교육을 하거나 사전 연명 의향서 작성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들도 그 대상이 상당히 많은 부분 좀 바뀌어야 될 수 있고요.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호주에 갔다가 너무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동네 데스카페라는 게 있어요. 데스카페.
카페처럼 만들어져 있고 사별을 경험한 가족들과 또 말기 환자를 두고 있는 분의 가족들이 그 카페에 오셔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헤어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공공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우리도 이제 지역사회가 무언가 돌봄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이런 의료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죽음을 이야기하는 문화들 그리고 뭐 같이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웰다잉 리더들을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내에서 만들고 그분들끼리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하는 노력들이 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 스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의 대부분은 교육과 홍보였다면 이제는 직접적인 것들. 저는 그런 앱도 우리가 각당복지재단에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생애 말기에 있는 분들이 이 앱을 하나 깔고 그 앱을 켜보면 내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는 어디 있는지, 내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 있는 건지, 우리 지역에서 사별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 건지 이런 웰다잉 관련된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나열되고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앱도 저는 좀 뭐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다양한 이제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근데 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존엄한 생애 말기를 보내기 위해선 병원에서의 죽음은 저는 존엄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정 같은 집을 꾸민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렵죠. 단적으로 그런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제가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펫세라피라는 게 있어요. 외국의 호스피스에 가보면 우리 이제 시각 장애인 안내견 같이 별도의 훈련을 받은 강아지를 호스피스 병동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들을 통해서 환자들이 정서적 안정을 갖고 이제 마지막까지 생명과의 교감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거를 우리 병원에서도 해보려고 그랬더니 병원이다 보니 감염 규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제 못 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병원에 있으면서 뭐 존엄한 마지막 순간을 꿈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의 생애 말기 돌봄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존엄한 생애 마지막 시기를 위한 하나의 이제 선결 조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사회를 같이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